매주 화요일 서초의 봄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심장부 서초동에 봄이 오는 그날까지 본격적으로 검찰을 얘기하는 시사 토크, 검찰 관찰 시사 토크. 오늘도 이현주 변호사, 권영철 대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검찰 얘기, 또 사건 얘기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검찰 이번 주에 도이치모터스 사건 불기소 결정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졌는데요. 이게 지금 언제쯤 처분이 나올까요? 그런 보도를 봤습니다마는 네. 지금 국정감사 기간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검찰이 그런 폭탄을 스스로 터뜨릴 이유가 있을까요? 하더라도 국감 이유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전망을 11월 합니다. 이후. 네. 예, 지금 오늘 법무부 국감 있고요. 네. 오늘 18일에 서울 고지검, 21일에 대검. 이거 했다가 난리 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이런 상황에서 이게 나오면은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으로 모든 국감 이슈를 빨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없다면은 하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네. 검찰 주변에서는 이번 주에 결론이 나올 거라는 보도도 있고 이달 안에 결론 낼 거라는 관측이 있기도 합니다. 네. 검찰이 아예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관련으로 모든 국감 이슈를 끌고 가고자 한다면은 국감 중에 터뜨리겠지만 아니면은 국감이 끝난 직후에 하지 않겠냐. 네. 그게 그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예. 언제 결론을 내리든 명품 가방 수수 사건에 이어서 주가 조작에서도 김 여사를 불기소하면서 수사를 마무리할 가능성이 크다는 그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불기소하면 부담이 클 것 같기도 한데, 뭐 제가 봐서도 지금 정말 간 큰 거 아니면 지금 이번 주는 하지도 않을 것 같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불기소는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하든 국감 후에 하든. 네, 검찰이 자초한 거죠. 왜냐하면은 이게 사건 처리가 너무나 이례적입니다. 첫째는 공범들은 일거에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요. 왜냐하면은 공범 이렇게 다수의 관련자들이 있는 사건은 일단 밑에서부터 훑고 네. 그리고 가장 우두머리 꼭대기를 부른 다음에 그 전체적인 구도 속에서 처분의 기준을 결정하죠. 뭐 불기소, 뭐 기소유예, 뭐 구공판 아니면은 뭐 이제 그 구공판 기소 이런 네. 구속 기소 이런 식으로 처분을 결정하게 되는데 김건희 여사만 유독 빠졌어요. 네. 이건 누가 어떤 법조인도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요. 공범 중에 일부만 남겨놓는다. 말이 참 봐요. 예. 그래서 그리고 또 네. 하나는 말씀드리자면은 사실 이게 주가 조작범들의 전통적인 수법인데 연예인 아니면 정치인, 그렇죠. 유력 정치인 이런 고위 공직자를 끼워 넣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사람들이 문제되면 자기 구명을 위해서 열심히 나서주면 다른 공범들도 이제 면제가 될 수 있고 네. 형을 안 받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게 돈을 끌어들이는 수단이 돼요. 다 뭐 전주 이런 사람들 끌어들 때 다 주저주저 할 때 이 네. 사람도 들어왔어. 했어. 이렇게 하려고. 근데 이게 이종호 문건에도 나와 있는 그렇죠.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것들이 사실은 김건희 여사를 처분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러 가지 것들이 투자증권회사 직원들하고 직접 통화한 내용, 네. 얼마에 팔아달라, 사달라, 그리고 그 증권회사 직원들이 기일에 나와서 다 증언을 했어요. 네. 뭐 이 거래 한 건을 정확히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정황으로 봐서는 통정 매매가 맞다. 이런 저가하고 고가 수준 중간에서 매입해 달라고 부탁한 게 맞다. 예. 이건 어떤 결정을 불기소 처분하면 불신을 받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에요. 납득하기 어려운데 지금 말씀처럼 기소된 9명 모두 유죄 판결 받았습니다. 유독 김건희 여사만 왜 불기소하려는 겁니까? 지금 검찰이 가능합니까 이게? 지금 검찰이 윤석열 검찰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미 샤넬 화장품하고 디올백 수수에 대해서도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으니까 네. 주가 조작 혐의에서도 불기소 처분해서 김 여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해주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서 9명이 기소됐는데 1심에서 7명이 유죄, 네. 항소심에서 2명이 추가로 유죄가 되면서 방조죄. 9명이 다 지금 유죄가 선고가 됐습니다. 네. 지금 법원의 판결문대로 하자면은 이것도 김 여사도 주가 조작범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어제 네. 그 법원 행정처에 대한 네. 법사위 국감이 있었는데 예, 왔었죠. 어제 거기서 정청래 네. 법사위원장이 천대엽 법원 행정처장에게 네. 질문을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항소심 판결문에 따르면은 김건희 여사는 주가 조작범이다라고 네. 하니까 답변이 판결문에 따르면 그렇다라고 답을 했어요. 판결문에 따르면은 예. 그러니까 그 얘기 판결문에 나오는 얘기가 그 판결문에 그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네. 뭐
이 통정 매매했다, 주가 조작에 이용이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쭉 나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법원 행정처장이 그 얘기를 하면서 다만 검찰의 공소가 있어야 판단할 수 있다. 불고 불리의 불고 불리의 원칙. 원칙을 언급을 했어요. 예. 그럼 지금 그러면 검찰이 왜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하려고 하느냐? 네. 제가 몇 가지 한 3가지 이유를 분석을 해보니까 네. 첫 번째는 검찰총장이 사실 모든 거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련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 윤석열 총장을 수사지휘에서 배제했잖아요. 네. 왜 배제했죠? 가족이니까. 둘이. 이해 충돌 때문에 예. 배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총장들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야 되잖아요. 그게 정상이죠, 사실은. 그런데 김호수, 이원석 안 했죠. 네. 지금 심우정도 안 하고 있잖아요. 별다른 얘기가 없어요. 그럼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결단하라고 총장 두는 거잖아요. 그거 안 하니까 검찰총장이 자신이 김건희 여사 가족도 아닌데 왜 수사지휘권 없다면서 한 발 물러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검찰의 명운이 걸린 일인데 검찰총장들이 뒤로 물러서 있는 게 말이 됩니까? 네. 요게 첫 번째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 검찰 지부가 용산 대통령실의 눈치를 보기 때문입니다. 왜 눈치를 보냐? 이원석 총장과 송영호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찐윤 중에 찐윤 아닙니까? 그 사람이 김건희 여사를 사법 처리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소환 조사하는 외관상 절차를 공정한 절차를 하겠다는 얘기했다는 이유로 반윤으로 내몰렸잖아요. 네. 그걸 본 심우정 총장,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예. 용산 눈치 안 볼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불기소할 수밖에 없다. 이창수 오자마자 한 게 뭡니까?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건희 여사를 조사를 하되 네. 검찰청사로 꼭 서울중앙지검이나 대검이 아니더라도 검찰청사로 불러서 조사를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그 말 들었습니까? 검찰총장의 지시를 어기는 서울중앙지검장 왜 어겼겠습니까? 대통령 알아보니까. 용산 눈치를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세 번째 아까 말씀드린 불고 불리의 원칙입니다. 언론에서 정치권에서 아무리 김건희 여사가 주가 조작에 연루됐고 그 모녀가 23억 가까운 이득을 봤다고 주장을 해봐야 네.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이 판단하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제 법사위에서 나온 얘기가 그겁니다. 불고 네. 불리의 원칙. 그래서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법원은 자기가 아무리 심정이 유죄로 보이더라도 판단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이런 이유 때문에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 아닌가. 근데 이거 사실 불고 불리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사건 같으면 당연히 공범들 다 처벌받는데 기소 안 할 수 없잖아요. 근데 검찰 이게 뭐 지금 윤석열 정권이 뭐 천년 만년 가는 것도 아니고 몇 년만 지나면 다 이렇게 큰일 날 건데 어떻게 책임지려고 이렇게 담당자들이 이럽니까? 옷 잘라고 저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기소는 당장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아니, 궁금했어요. 저는 궁금했어요. 예. 제가 검사라면 뭐 이 정권이 존속하는 기간에 자기 인사를 챙겨야지. 그 나중에 그리고는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닌가? 지금 검찰 현직으로서 어디까지 갔느냐는 변호사가 됐을 때 수입을 얻는 수단인데 네. 지금 뭐 어쨌든 정권이 바뀌면 튀면 되는 거죠. 어쨌든 자기가 이 정권 하에서 인사에 최대한은 뽑아 먹어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면 감히 누구를 기소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불기소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아직도 인사를 2번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그게 문제인 거죠. 그럼에도 하여튼 저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자 어제 한겨레 단독 보도도 있었습니다. 대통령 부부가 결혼한 뒤에도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도이치모터 주식을 매수했다 이런 보도가 있었는데 네. 기자님 어떤 내용이 좀 설명 이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한겨레 신문이 2차 주가 조작의 주포 네. 김모 씨, 1차가 이종호 씨였고 2차가 김모 씨인데 검찰 진술 조서를 확보했는데 거기에 2021년 10월 30일 검찰 진술 조서에서 네. 진술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2차 주포 김 씨는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이후인 결혼은 2012년 3월에 했거든요. 네. 2012년 7월과 8월 주가 방어 등을 권오수에게 요청을 하니까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들었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예. 윤 대통령은 결혼 이전의 일이라고 해명했지만은 2012년 3월 결혼 이후에도 의심 거래가 있었던 셈인 겁니다. 예. 그러니까 2012년 7월 거래와 관련해서 김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방어를 요청하자 권오수가 김건희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누가 주문을 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저는 권오수에게 부탁을 했으니 권오수가 그렇게 해준 것이 맞다라고 답변을 하는 겁니다. 아하. 그리고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문자를 보내서 사장님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워집니다. 내일 리포트 발견되오니 혹시 주변에 물 타실 분 있으면 조금이라도 방어해 주세요 했더니 약 40분 뒤에 김 여사의 이 정권 계좌에서 세 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매수하는 게 나오는 겁니다. 예. 이런 구체적인 정황들이 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제도 이것도 저 법사위 국감에서 나온 얘기인데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토론에서 그랬잖아요. 네. 김 여사는 손해만 봤다 얘기했는데 그러면 이게 허위 사실을 얘기한 것 아니냐. 그렇죠.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 맥락도 있어요. 대통령 후보 시절에 주가 조작 사건 결혼 전에 있었던 일이다. 그러면서 주가 조작 의혹 전혀 몰랐다라고 선을 그은 바가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거짓말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전혀 몰랐다고 하지만 또 김 여사 예. 편에서 들은 해명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건 그대로 전했죠. 예. 거기에 반박한 내용이 시가총액이 얼마인지 아느냐 도이치모터스가 1,000억이다. 네. 근데 1,000억을 뭐 우리 와이프 10억 돈 갖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라고 네. 했었고 4천만 원 손해 봤다라는 건 다들 아시는 것이고 네. 그 다음에는 골드만삭스 전 임원이었다고 하는 누구가 잘한다고 하니 1인 매매 그러니까 맡겨달라고 네. 일인 매매. 예. 해달라고 좀 관리 좀 해달라고 계좌를 맡긴 거지 그 운영 내역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 아니 그거 다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네. 그 다 하는 거잖아요라는 말을 덧붙이는데 저는 좀 그 왜 하더라고요. 그건 네. 뭐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근데 그 세 가지 말들이 모두 거짓으로 판명되죠. 왜냐하면 도이치모터스 그때 360억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김건희 계좌에 10억만 들어간 게 아니라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이 이루어서 유죄 받은 그 전주 100억이 더 들어가요. 그럼 그렇죠. 충분히 움직일 수 있죠. 4천만 원 손해 봤은 거 아닙니다. 23억 이익 봤죠. 최은순하고 합쳐서. 그리고 다 거짓말이네. 1인 매매라는 것도 그러니까 계좌를 맡겼다는 것도 이미 법정에서 밝혀진 투자증권 직원 2명이 나와서 구체적 그리고 녹취록도 남아 있었어요. 뭐 고가는 2,500이고 2,300인데 그 선에서 사들여 보겠다. 근데 한 번에 사들이지 않고 조금씩 사들이면서 그때 그때마다 보고하겠다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인 그 계좌만 맡긴 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모두 거짓말이었다. 네. 좀 그게 결국은 밝혀졌습니다. 그런 게 지금 밝혀진 상황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 예. 저는 이것도 이해를 가요. 왜냐면은 예? 뭘 물어봤을 때 더 높으신 분이잖아요. 그렇습니까? 그런 거야라고 하면은 네. 어떻게 더 믿어야지. 설명을 그걸 구하겠습니까? 자꾸 반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부부간의 관계에서 뭐 그 말씀인데 어쨌든 상황상 불기소 처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주가 될지 국감 이유가 될지 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사건. 지금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하던 검찰 결국은 지난 2일입니다. 최재형 목사도 그렇고요. 김건희 여사 뭐 등등 모두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또 불기소 이유, 논리 이것도 저는 궁금해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불기소 논리는 이제 검찰이 김 여사가 받은 예. 샤넬 화장품, 디올백 등에 대해서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관계 그리고 선물 수수 경위, 최 목사가 요청한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네.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해 당사자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들었습니다. 검찰은 최 목사가 김 여사에게 제공한 선물이 개인적 소통의 영역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돼 제공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공직자가 아니니까 뇌물은 아니지만은 네. 이런 대가성 선물이 아니라 그냥 선물이다 이렇게 그런 게 판단한 건데. 있어요. 저는 처음 보는데요. 그러니까 그게 그렇게 하려면은 예. 김 여사 관련돼서 압수수색도 하고 통신조회도 하고 예. 검찰이 정말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철저하게 수사했구나라는 느낌을 받게 한 뒤에 그래 해도 믿기 어려울 텐데 네. 그거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네. 압수수색 안 했잖아요. 하나도 한 게 없어. 소환 조사도 뭐. 그러고 나중에 나서 했잖아요. 결정을 하면서 우리가 저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 녹음, 파일, 명품 가방, 객관적 증거 다 확보해서 봤는데 그거밖에 없더라. 이래. 일체의 다른 고리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 했는데 그렇더라 이렇게 예. 주장하는 거예요. 예. 이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고 불리의 원칙이 따른 네. 겁니다. 제가 검찰에서 특수수사를 오래 했던 사람들, 특수통으로 유명했던 사람들 몇 사람한테 물어봐도 알선 수재의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니까 알선에서 돈 받는 거. 이미 당장 취임식 초청한 거, 취임식 VIP 만찬에 초대한 거 이것만 해도 이후에 대가를 주면은 이게 선물이 아니라 대가성인데 그럼 그건 알선 수재로 봐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해요. 그런데 검찰은 그런 적극적인 해석을 하지 않고 다른 사건에서는 정말 적극적으로 해석을 하거든요.
뭐 이재명 대표 사건 뭐 네. 매우 적극적으로 해서 김건희 여사 사건 막 앞에 서면은 검찰이 참 작아져요. 네. 왜 그런지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그 1회 있잖아요. 지금 불기소 이후 동의하신지도 궁금하고 이현주 변호사님 1회에 그쳤다 요청한 게 최재형 목사가 김건희 여사한테 그게 결국은 무혐의하는 계기가 되는데 횟수가 중요합니까? 전 처음 들어보거든요. 전 뇌물 사건 이런 거 하다 보면 한 번 했으면 괜찮아요? 그때 다른 게 검찰이죠. 예. 예. 그러니까 불기소 이유를 쓰다 보니 네. 뭐 이것도 뭐 한 번 끼워 넣어야겠다라고 네. 해서 넣는 거지 검찰 자신도 이렇게 쓰면서 부끄러웠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끄러운 장면은 딱 나오잖아요. 공개 브리핑을 하지 않고 그렇게 애를 써서 했는데 네. 5개월 수사를 했잖아요. 비공개 브리핑 하잖아요. 네. 언론이 앞에 부분만 찍겠다 안 돼. 사진도 안 남겼잖아요. 예. 왜? 박제되니까. 예. 디올백 무혐의 처분한 검사라고 박제될까 봐서. 아니 그러면 그래서 이거 일단은 청탁을 뭔가를 하면서 청탁을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다 무한하거든요. 그렇죠. 모른 그래서 척하고 주죠. 그 전에 뭐 얘기를 하다가 넌지 얘기를 하다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안 먹히면 선물을 그걸 준다든지. 검찰이 밝혀내는 거예요. 다른 어떤 상황을 봐서 정황적으로 봐서 이거는 대가성이 있구나. 그래서 진지하고 뭐 이렇게 예, 이거를 제가 꼭 드릴 테니까 인사를 좀 누가 그럽니까? 게다가 주고 모른 나서 척을 주죠. 뭐 언제 됩니까라고 안 하죠. 확인할 수 있나요? 그건 이게 그러니까- 뇌물입니다. 주면은 그거 누가 받아요? 누가 받습니까? 아 이거 우리 친분이 있어서 아유 주는 거 아유, 선물인데 그냥 내 쓰십시오. 건 받아도 돼 괜찮아 뭐 이런 거 그래 주죠. 이래 주는 거잖아요. 그거 받는 방법도 그렇잖아요. 최재형 목사가 사진을 찍어서 샤넬 화장품 찍어 보내면은 만나주고 디올백 찍으면 만나주는데 양주 전통주 사진 보내니까 안 만나주잖아요. 그 특수동 검사들이 그러더라고. 액수가 많지는 않지만은 예. 죄질이 나쁘다. 받는 나쁘다. 수법이 예, 예. 그렇게 우리 검사들도 잘 압니다. 그 네. 엄청난 검찰 정관이 사건을 들고 찾아올 때 이 네. 사건 잘 봐줘라고 얘기하지 그렇죠. 않습니다. 뭐 그 뜻이잖아요. 우선 식사를 네. 냅니다. 뭐 식사하고 골프 골프 갈치치고 네. 그 다음에 그 로펌의 새끼 변호사가 의견서를 하나 들고 옵니다. 그럼 다 아는 그러니까 거죠. 그거 알아보고 그럼 일심점심인 왔다 거죠. 갔다 하고 이러지. 누가 부탁하면서 이거 봐줘야 됩니다. 이 사람 왔으니까 누가 그럽니까? 아니 그리고 자기 면 깎이게 체면이 있는데 아 그 형제 몇 호 사건 있잖아. 그 비자가 이런 억울한 이거는 안 말하죠. 왜 말합니까? 하여튼 이것도 사실은 제가 계속 뭐 제가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정권이 천년만년 갈 것도 아니고 결국 지나면 이거 다 책임 소재. 그러니까 이걸 다 기억하고 있다가 잘못한 사람은 저는 엄중하게 나중에 물어야 된다. 이 검사든 뭐 부장검사든 뭐든 간에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게 다 국민들이 기억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검찰의 목적이 원래 기소해서 공소 유지해서 유죄를 받아내야 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근데 지금의 윤석열 검찰이 하는 거는 일단 기소해서 네. 괴롭히는 게 목적인 것 같고 자기 편은 봐줘야 기소하지 않는 게 목적. 기소하지 않아서 재판을 안 받게 하는 거고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느껴지는 겁니다. 기소해서 반대편은 괴롭히고 네. 한쪽은 절대 기소를 하지 않고 기소 독점 편의를 갖고 있으니까 활용하는 거네요. 그리고 결국은 이게 이제 김건희 여사를 주가 조작 관련해서도 불기소 처분을 했다.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네. 여론이 지금도 왜 바닥이잖아요. 네. 그냥 바닥이 밑에 지하실도 있다 그러죠. 바닥을 끝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할 경우에는. 그렇죠. 그걸 근데 검찰이 왜 윤석열 대통령이 기획통 출신인 심우정 총장을 임명하고 중앙지검장의 기획통 출신 이창수를 안착했습니까? 네. 특수통 출신들은 나름대로 자기 살 길을 찾잖아요. 야. 그리고 성깔이 나름 있습니다. 네, 성깔이 있어서. 아까 일본식으로 표현 안 하려고 하는 성깔이라고 표현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래서 특수통 출신 하면은 자기가 나중에 안 다치려고 네. 여지를 만들어놔요. 그런데 기획통 출신들은 위에서 시키는 대로 잘 하니까 고분고분한 사람 시킨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게 그래서 생각합니다. 지금 불기소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불기소하면 결국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검찰 자체가 죽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윤석 총장이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구속시키려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죠. 검찰이 망하는 거는 막아보겠다는 그 일념 아니었겠어요? 그것도 보기 싫다는 거죠. 그것도 보기 싫어서 반년으로 내몰았는데 지금 그러면 이 9명 유죄 나온 걸 김건희 여사를 재판에 회부하면 유죄가 거의 확실치하게 보여지는데 기소할 수 있겠어요? 자, 또 하나의 사건 하나 더 다뤄보죠. 디올백 불기소 처분 난 그날
박상용 검사 청문회가 국회에서 열렸어요. 요거 일단은 대 기자님께서 탄핵 사유 그리고 박 검사 입장도 한번 말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 검사의 탄핵 사유는 네. 박 검사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네.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허위 진술을 회유하고 강제해서 직권남용을 저질렀다는 것 하나 하고요. 박 검사가 공소 제기 전 뇌물죄 비사실을 공표하는 등 비사실 공표죄를 저질렀고 네. 공무상 비밀 누설도 해당합니다. 그리고 뭐 만취해서 울산지검 청사 대기실과 화장실 등에 뭐 오물을 뭐 설사해서 뭐 했다는 뭐 공용물 손상죄도 했다. 이게 탄핵 소추에 들어갔는데 네. 박 검사가 그 지난 2일에 있었는데 불출석했죠. 네, 안 왔습니다. 네, 불출석한 이유는 본인이 지금 소추된 탄핵 소추 돼 있는 당사자잖아요. 네. 그러면은 청문회에 나가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자기는 안 나간다. 이게 검찰이 동일하게 지난번 김영철 차장검사도 그렇게 다 얘기를 나왔습니다. 했거든요. 예. 다 이렇게 안 나가기로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한 것 같습니다. 대검이 아마 이거 법률 검토를 쭉 해왔는데 네. 그런 과정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근데 우리가 항상 봐야 될 게 이화영 사실 그래서 박상용 청문회가 이화영 청문회가 됐잖아요. 사실상. 이화영 부지사 전 부지사 나와서 예. 증언을 많이 했습니다. 이전 부지사의 네. 진술 중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수원지검 1313호실 박검사실 바로 앞에 창고라고 불리는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안부수 아태 평화기도 협회장 등과 수십 차례 만나서 진술을 마쳤다. 네. 서로 말이 맞으면 조서를 쓰고 그렇지 않은 날은 조서를 쓰지 않고 돌려보내는 걸 반복했다. 네. 그 과정에서 검찰과 거래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한 거고요. 서영교 의원이 이제 청문회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전 부지사를 111차례나 검찰청에 불러서 조사했는데 조서는 몇 건에 불과하다. 네. 그럼 지금 저 이전 부지사 진술하고 거의 뭐 비슷하죠. 예. 그리고 지난해 5월에서 7월 사이에 공범들을 분리하지 않고 같은 시간에 출정시키고 구치소로 돌려보낸 것이 같은 시간에도 돌려보냈어요. 10회가 넘는다. 네. 검찰의 진술 짜맞추기 의혹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관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박상용 검사를 국감장의 증인으로 동행 명령장을 발부해서라도 네. 불러 세우겠다고 했으니까 이건 좀 다음에는요. 봐야 되겠습니다. 그 지금 말했던 거 이화영 전 부지사 네. 말 중에 진술을 짜맞추려고 뭐 안부수라든지 김성태 와서 같이 뭐 얘기했던 이걸 이른바 진술 세미나라고 하더라고요. 어떻습니까? 이렇게 가능합니까 실무적으로? 자백은 증거의 왕이니까요. 네. 그래서 어떤 혐의를 이제 짜맞췄을 때 사실 배치되는 객관적인 서면 문서 증거는 뒷받침이 안 되고 네. 상반될 수도 있거든요. 예. 그걸 누를 수 있는 자백이 있잖아요. 아. 정치자금법이든 뇌물이든 준 쪽 받은 쪽 모두 제가 되는데 준 쪽이 자기의 처벌을 감수하면서 줬어요라고 하는데 안 믿을 판사가 있겠습니까? 또 하나는 이것이 근데 그 이면에는 빙산의 그 아래에는 많은 것들이 숨겨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대신 자기네들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든지 다 빠져나갈 수 다른 있죠. 여제들 예. 외국한 거래법 뭐 많은 것들을 사실 봐주는데 판사들은 위에 있는 것만 보게 되잖아요. 자기한테 불리한 사실을 왜 자백했겠어? 진실이니까. 아하. 그런데 그 밑에는 엄청난 것들이 사실 김성태만 해도 서울 남부지검에서 자본거래법 위반을 들고 있던 거를 털어줬다는 네. 소문이 이미 무성하거든요. 그런 거죠. 다른 큰 범죄들 본인한테 유리하게 해주고 그 위에 빙산의 가장 위에 있는 거 그거 하나 허위라든지 뭐 유도로 해주면 본인한테 이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판사나 법원 입장에서는 그 자백할 리가 뭐가 있겠냐. 그래서 유죄로 갈 것이다. 요런지 말씀 주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말을 맞춰야 되니까 진술 세미나를 하는 거다는 게 이화영 전 부지사의 요번 그 청문회에서 했던 내용인데 앞으로 이 박상용 검사 이거 청문회 이 부분 어떤 부분 중점 두고 우리가 살펴봐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정말 거래가 있었느냐, 네. 김성태나 안부수나 이걸 봐주고 이쪽을 그 이화영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서 이재명 이제 대표가 연루됐다는 걸 입증하는 게 검찰의 목적이잖아요. 근데 그런 쪽으로 갈 거냐? 과연 이게 진술 세미나가 사실이냐 아니냐, 회유 협박이 있었나 없었냐, 이게 사실은 관건이 되겠죠. 네. 요걸 입증하는 게 문제가 될 거고요. 지금 그 검사 탄핵이 줄줄이 검사들이 지금 이렇게 버티잖아요. 네. 왜 버티냐? 이 사람들이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아, 첫 번째 검사 탄핵 소추됐던 안동환 검사. 안동환이 예.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고도 파면이 안 됐잖아요. 네. 그러면 이 사람들은 수사 중인 사항이고 이재명 대표와 수사와 관련돼서 지금 탄핵 소추가 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를 공격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정치적 공방으로 빠져나갈 길이 있다. 네. 그리고 대검에서부터 다 한 목소리로 검사 탄핵의 문제점을 짚고 나오기 때문에 안동환 검사의 경우에 공소권 남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징계 받았습니까? 형사처벌 받았습니까? 예. 검찰이 사과했습니까?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예. 조직적인 보호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검사들로서는 그래 해봐라. 아. 해도 우리가 탄핵 안 될 거다는 자신감이 붙은 거죠. 사실은 탄핵 소추되는 자체가 불명예니까 네. 그것만 봐도 옛날 검사들은 사직했지 않습니까? 사직하기도 하고 부끄러웠죠. 염치가 있었죠. 이제는 서로가 염치조차 없어져 가는 거죠. 그 점이 저는 더 큰 문제라고 봅니다. 네. 하나는 뭐 이런 진술 세미나를 막을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었어요. 뭐죠? 그 문재인 정부 시절에 논의되기도 했고 지금 경찰은 그 구치소의 수감자들을 수사할 때 또는 뭐 집행 중인 사람 그 확정 피고인 확정된 사람들을 수사할 때 공무 출장을 갑니다. 검찰에 불러서 수사를 할 구치소 가서 조사한다는 그렇죠. 거죠. 예. 공무 출장으로 갑니다. 근데 검찰은 불러서 수사하잖아요. 근데 다 같이 불러서 모으고 그리고 와서. 검찰의 그 밀실에서 이런 무슨 말들이 오갔는지 아무도 모르고 이미 그래서 경찰처럼 공무 출장으로 하자는 아닌 문재인 정부 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건 네. 다 민주당의 원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자업자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기소한 이후에 작전을 통해서 유죄를 만들어내는 거는 네. 그거는 사실 피고인에게 불리한 거잖아요. 일방적으로 그렇게 몰고 가서 그게 지금 111차례나 불러갔다. 항상 문제가 되는 사건에 있어서 보면은 검찰이 관련 증인들을 수십 차례, 수백 차례 불렀다는 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문제는 바로잡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서초해범 여기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권정틀 대기자, 이현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매주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코너는 해문 양이삼의 종횡무진입니다.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양이삼 목사님, 해문 스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자, 명태균 얘기 해보죠. 뭐 지금 전국의 가장 유명한 사람은 명태균 같습니다. 명태균이 별의별 얘기를 다 하던데 그중에 눈에 띄는 게 내가 입만 열면 이 정권 한 달 안에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고 뭐 등등의 막 무서운 얘기들 많이 하는데 이준석 의원 또 얘기도 보면 이 과장은 있지만 뭐 사실은 어느 정도 맞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분이 이제 많은 사람들도 만나고 또 해안이 깊지 않겠습니까? 스님은 명태균이라는 사람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열정적인 분이에요. 열정적인 분이라고요? 예, 열정이 있다, 열정이 있다. 예, 예. 통상의 경우에 예. 이런 어떤 큰 이슈에 예. 휘말리게 되면 사람이 이렇게 자중하거나 예. 자중하고 이제 신중 모드로 가거나 위축되기도 하고 자중하고 신중한 게 일반적인 예, 예. 모습이죠. 좀 숨거나요? 예. 숨거나. 예, 예. 예. 혹은 이제 과도하게 돌출해가지고 막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그렇죠. 보이는데 원래 같으면. 명태균 씨는 의연하게 자기의 입장을 아주 열정적으로 이렇게 말한다는 데서 배짱이 대단하신 분이다. 배짱이 있다, 배짱이 예. 있다. 예. 그리고 그것도 하나 위축되지 않고 어허. 자기 목소리를 낸다는 면에서는 상당히 역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람이었구나라는 그런 느낌을 받게 합니다. 예. 그런데 그런데 저 사건이 이제 보면 몇 가지 명태균 씨 발언에 시사점을 주는 게 있는데요. 네. 명태균 씨가 내가 입 열면 세상 뒤집어져라는 것을 말을 했다고 하는데 저 말을 만약에 명태균 씨 지인이 네. 했다면 저건 파괴력이 굉장히 큰 말입니다. 아, 명태균이라는 저 사람 입 열면 우리 다 뒤집어진다. 딴 사람이 얘기했다. 예, 그렇다면 엄청난 파괴력이 있었을 겁니다. 네. 근데 이거 본인이 했거든요. 본인이 했으면 그 파괴력이 한 3분의 1로 확 떨어집니다. 확 줄어든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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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명태균 씨가 이제 언론이나 이런 데 대응하는 방식이 본인의 입장을 글로 정리한다든지, 네. 뭐 이런 소위 입장문을 낸다든지, 뭐 좀 정교한 형태로 얘기하지 않고 이제 주로 전화 통화 내용에서 맞아요. 이제 뭐 예. 기자들과 통화 내용이 이렇게 밖으로 흘러나오는 거 보면 그렇게 정교한 사고를 하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지는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면을 이제 감안하고 명태균 씨의 발언을 좀 들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명태균 씨 일단은 여러 얘기도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 부부 경선 6개월간 아침마다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한테 전화를 했다고 합니다. 전화가 왔다고 주장도 하고 입당 시기도 물어보고 입당한 날도 전화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만나러 갈 때도 같이 택시 타고 가고 여러 얘기 일방적인 주장이긴 하지만 목사님 네. 이게 완전 허구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 소위 말하는 무속 논란 네.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 대통령 부부가 얼마나 거기에 이제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인지 이 특징이 뭔가 맞다 싶으면 네. 이러고도 남죠. 아 기다 싶으면 네, 더 네.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본인들의 무속에 의지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들 스스로 결정하는 것보다 그렇죠. 뭔가 용한 쉽게 말해서 용한 사람, 음흠. 용한 뭐 무당이든 누구를 만나면 자기가 결정하지 않고 계속 묻고 계속 뭐 이제 뭐 매인다고 해야 될까? 네. 그 정도로 그냥 하는 캐릭터가 일 것이기 때문에 아하. 저는 이러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좀 전에 저희 이제 김필성 변호사가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뭐 여론 이런 거 갖고 정말 이 대통령 부부 당시 검찰총장 할 때 설득했겠냐, 신뢰관계를 형성했겠냐, 뭐 뭔가 다른 게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하던데 뭔가 다른 게 있을까? 명리학이 뭐 이런 게 그런 게 관계 도사 이런 거 관계 없지 않나요? 그러니까 명리학은 저도 한 분 이렇게 서울대 교수 출신인가 한 네. 번을 뵌 적이 있어요. 주역 이런 게 명리학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점 보는 거랑 다르다. 예. 일종의 그 뭐 통계학 같은 거다. 뭐 제가 스님 앞에서 제가 주름 잡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저도 이제 그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던 것 같은데 네. 제가 교수님이시라고 하고 하니까 제가 여쭤봤어요. 그러면 저는 뭘 해야 될까요? 아니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하셨군요. 아니 근데 목사 되기 전에 한 번 더 물어봤어요. 예, 그랬더니 예. 저한테는 공부를 더 하셔서 교수를 하시는 게 좋겠다고. 오. 그랬었는데 뭐 교수는 그냥 근처에도 못 갔는데 목사님 되셨잖아요. 네, 그랬는데 네. 이게 한번 그렇게 해서 맞아지기 시작하면 그러니까 명리학이든 뭐 뭐든. 여론조사든 아무 상관없어요. 신뢰감을 형성했다. 네, 그러면 무조건 따르게 돼 있다. 스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명리학이 정말 사람을 이렇게 딱 설득할 수 있는 그 신뢰할 수 있는 그게 될지 아니면 또 다른 의미의 어떤 무속인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리고 명리학 자체는 뭐 소위 중국의 5천년 역사에서 춘추 전국시대 네. 음양가라는 그렇죠. 제자 백가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오는 것이니까 뭐 그것과의 그 진위를 놓는 거는 별 의미가 여기서 의미가 없어요. 없는 거죠. 근데 명태균 씨가 그럼 과연 무속이나 명리, 주역 같은 것을 통해서 김건희, 윤석열에게 접근했는지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봅니다. 아. 왜냐면 저분의 말하는 톤과 이런 걸 들어보면 알 수 있어요. 아하. 근데 저도 명태균 씨 실물 얼굴 사진 공개됐을 때 봤을 때 네. 굉장히 놀랐어요. 굉장히 저는 강인한 이미지일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람의 눈이 일견선해 보여요. 아, 선해 보입니까? 눈도 동그랗고 그래서 저 명태균 씨 같은 분의 캐릭터는 이렇게 그 고민이 있거나 뭐 큰 일을 앞두고 있을 때 명태균 씨 같은 사람 그러고 보니까 눈매가 푸근합니다. 그리고 저런 분들은 저분 인상은 나쁜 것 같지 그런 않아요? 인상 좋아요. 그리고 힘들고 아픈 사람을 괜찮아 내가 있잖아 하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러니까요. 그리고 그 힘든 일들을 네. 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인상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가지 발언이라든지 그리고 들어보면 뭐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막 어려움을 나서서 이렇게 소위 남에게 말하기는 어려운 네. 일들을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네. 준비해주는 뭐 어디 야유회 갈 때 그럴 때 뭐 김밥 싸오는 스타일의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아마 선해 보인다 이 말씀이신가요? 선해 보이는 게 아니라 왜 어디 뭐 체육대회 하면 누군가 김밥도 싸고 돗자리도 준비하고 해야 되는데 그걸 깜박하고 정하지 않았어도 알아서 본인이 다 이렇게 준비해주는 캐릭터들 있지 않습니까? 예. 전형적인 이제 그런 느낌을 캐릭터다. 알아서 다 준비해줄 것 같은 느낌 주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 윤 대통령 부부와의 신뢰가 생긴 것이지 알아서 가려운 것을 긁어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래도 그런 사람이 그런 대선 전국이 되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사람들 중에 어째 보면 택해졌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게 보이잖아요. 뭐 딴 사람 있는지는 모르겠죠. 그렇죠, 지금 그렇죠.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택시 같이 타고 매일 전화하고 집에도 있고 이런 걸 봤을 때는 매우 뭔가 이제 거기에 특별한-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그 소위 말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라고 하는 여론조사 여론조사를 갖고 그걸 가져오니까 들고. 지금 우리가 지금 알려진 바로 이준석도 거기에 뭐 너 당대표 될 수 있다. 내가 네. 이 자료 가져와서 보여주고 이렇게 해서 본인 주장이긴 그랬다는 하지만요. 아닙니까? 예. 그런 거에도 껍벅 넘어간 게 아닌가 싶어요. 자, 지금 계속 이렇게 언론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지금 보면
동아일보 인터뷰도 있고 채널A, 뭐 JTBC 뭐 온데 가서 지금 인터뷰를 하면서 어쩌면 인터뷰 내용 자체가 되게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는 상황인데 대통령실 반응은 좀 무미건조합니다. 2번 정도 예전에 만났는데 그 후에 안 만났다. 그 정도밖에 안 하는 걸 봤을 때는 그냥 이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명태균을 인정하는 모습인 걸로 느껴지거든요. 대통령실의 그 반응은 저는 뭐 굉장히 정석적인 예,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일이 있으면 모름지기 예. 방망이를 짧게 잡고 예, 풀스윙을 하면 안 되고 방망이를 짧게 잡고 예, 그때 넘어가는 거 이른바 임기응변 아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응한다는 기조에 충실한 것 같은데요. 네. 명태균 씨는 그 반대로 풀스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있는 힘껏 때린다. 다 때립니다. 예, 다 예. 때립니다. 근데 풀스윙 하는 사람은 오래 못 갑니다. 예. 예, 근데 그 대통령실은 아마 짧게 얘기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식으로 이 국면을 유지해 간다라는 그런 기조를 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 본인들 알지 않습니까? 네, 알겠죠. 지금 아마. 대통령과 알겠죠. 김건희 씨는 다 알 거고, 그러니까 뭔가가 나오고 있는 게 지금 틀리지 않다는 걸 알고 네. 있으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뭐가 나올지 모르는데. 아하. 얼마나 더한 게 나올지. 아하. 이 양반이 지금 풀스윙을 하고 있다고 하지만 제대로 풀스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간을 봐가면서 하는지 이건 알 수가 없는 노릇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대응을 할 수가 없죠.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런 것 같아요. 명태균 씨를 소개해 준 사람이 이준석 의원이라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인터뷰 내용이 있으니까 바로 이준석 의원이 반발했습니다. 뭔 소리냐. 정진석 비서실장이라고 딱 지목을 하면서 왜 나라고 하느냐 너희들 아니냐라고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래서 그 대통령실의 진위가 정말 이준석이냐라는 네. 것에 가 있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제 지금 보면 명태균 씨 사건의 이제 해결책으로 삼고 있는 기조는 그러니까 그때 대응이기 때문에 그때 맞아요. 대응 방식은 뭐냐면 시간이 지나면 등장인물이 굉장히 많아져요.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계속 늘어납니다. 보통 대중은 어떡해요? 3 내지 5인이 넘어가면 다 이름을 기억할 수 없는데 지금 명태균 씨를 누가 소개시켜 줬느냐의 문제는 계속 저런 식으로 가다 보면 등장인물이 제가 10명 넘습니다. 저거. 네, 계속 나오고 그래서 아무도 기억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저렇게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기조 정해졌기 때문에 누가 무슨 말을 했느냐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 네. 이게 사건이 초점이 흐려지는 방식으로 흐르는 것을 좀 우려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치 기술이 지금 시전 중이다. 아. 소위 말하는 프레임 전환. 아하. 그러니까 명태균이 하도 시끄러우니까 저놈이 나쁜 놈인데 이준석이 소개시켜줬어. 이준석이 나쁜 놈이야. 이런 프레임 전환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프레임 전환이 먹힐 수 있습니까? 그게 쉽지 않겠죠. 예, 지금 보면 서로 내가 소개한 거 아니다. 내가 덜 친하다. 네가 더 친하지. 이런 내용으로 지금 보이는데 실제로 뉴스토마토에서 이 보도를 하게 된 계기는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부분입니다. 그거를 명태균이 그걸 등에 업고 한 거 아니냐라는 거기에 대한 답변이 있어야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죠. 명태균 씨 누가 친한지 우리가 뭘 상관이 있습니까?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렇습니까? 프레임을 한번 바꿔보려고. 네. 먹힐까요 이게? 아니 그 누가 이제 서로 이제 공격수를 하는 것이 있는 거니까 스트라이커가 누가 되느냐의 문제에 따라서 그 원래의 초점으로 돌아와서 예. 김건희 명태균 씨 라인을 통한 공천 개입이 어느 정도 광범위하게 네. 집중적으로 일어나느냐에 이제 스트라이커가 나서서 원샷 원킬의 법칙을 지킨다면 저 그쪽으로 갈 수 있지만 이런 방식으로 간다면 이 등장인물이 너무 많아지기 많아지기 때문에 때문에 방법이 초점이 없다. 좀 흐려질 거 자, 또 우려하고 한 있습니다. 축이 있습니다. 여기 명태균이 있다면 김대남 씨가 또 있죠. 네. 김대남 씨 녹취록도 크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김대남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 얘기를 하면서 십상시가 있고 김건희 여사가 이들을 쥐락펴락한다 이런 녹취 요 나왔는데 요 부분 또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아요. 전혀 새롭지 않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았습니까? 네. 그게 이제 증명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 알고 있는 내용인데 증명이 된 것이다. 네. 예. 그 대통령실 사진만 봐도 우리가 사진 보면서 너무 이상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왜 김건희 씨가 계속 센터고 무슨 누가 대통령인지 모를 정도다. 이게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 돼버렸잖아요. 아하.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어떤 새로운 내용,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상시회 때 십상시하고 네. 요거하고 같은 맥락인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네. 그
이 사안 직접적인 사안보다 이제 중요한 것이 지금 뭐 명태균 씨 이야기도 그렇고 뭐 김대남 씨 이야기도 그렇고 이른바 김건희 혹은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측근 가까웠던 사람들 중에 하나가 떨어져 나가면서 말썽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맞습니다. 예. 근데 이거는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이를테면 자석의 비유를 한다면 자석이 쇳가루를 이렇게 붙잡고 있다가 이 자석의 힘이 떨어지면 어느 쇳가루가 이렇게 계속 떨어져 나가고 있거든요. 떨어질 거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게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 자석의 힘은 점점 빠지기 시작하면 저 쇳가루들이 계속 떨어지는데 이른바 배신의 프레임이 계속 내부자 폭로, 배신, 폭로가 계속 이어지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김대남이라는 새로운 인물이 또 등장해가지고 새로운 것을 만들고 있는 것도 우려스럽거니와 본질적으로는 저 그 권력의 중심에서 작용하는 구심력, 이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사건이 기하급수적으로 나타난다는 좋지 않은 시그널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지금 국정감사 기간입니다. 국정감사 기간에 지금 명태균 씨는 4개의 휴대전화를 포렌식도 해놨다. 이런 약간 겁박하는 모양새 그런 것도 있고 국감에서 이른바 결정적인 트리거 같은 게 뭐 녹취 이런 게 공개가 될 수 있을까요? 또 공개가 된다면 그 파장은 또 상상을 초월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제 그 이전에 시끄러웠던 것들보다는 좀 확실히 분명히 파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상설특검 이야기도 나오고 하고 있는데 뭔가 이제 새로운 국면이 접어들고 뭐 스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제가 볼 때는 대통령부터 뭐 영부인 뭐 그 대통령실에 있는 모든 사람들 김대남 통해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빨리 한 자리 하고 싶은 사람이고, 그러니까 이익이 목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게 한번 무너지면 뚝이 무너지면 자기 이익이 지금 이익에서 이탈을 해버렸기 때문에 뚝이 무너지면 뚝이 무너질 때는 아무도 못 막는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되는 상황인 것 같은데 그래도 조용하다는 게 참 이게 아이러니한 세상. 그 조용한 지금 동남아 순방 중에 오늘 싱가포르 가 있나요? 국빈 방문 가 있나요? 이런 상황인데 근데 귀국은 합니다. 뭐 영원히 거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요. 귀국하면 이 논란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까요? 대통령 부부가 얘기 안 하시겠죠? 저도 안 한다고 봅니다. 안 해도 됩니까? 계속? 아니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라고 친다면 골리앗이 출전하지 않으면 다윗은 영원히 골리앗을 이길 수 없는 것과 같은 거죠. 싸움하러 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저기에 대한 입장을 내면 낼수록 맞으면 맞을수록 커지는 거짓말하면 할수록 커지는 피노키오의 코 같은 것이기 때문에 대응하지 않는 쪽의 기조를 아마 유지할 겁니다. 근데 이게 그렇다면 국정 운영이 가능할까요? 최상병 사건 그거 거의 뭐 하나도 뭐 해결 못 해가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제 이런 국정 개입 관련해서 명태균은 계속 떠들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다. 대통령. 그러니까 본인 입장에서는 국정이든 나발이든 아닙니까 지금? 아니, 뭐가 중요해요 그게? 그렇습니까? 좀 아니 뭘 하고 있습니까? 의료 대란이 일어나도 계속 하나도 물러나지도 않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 자체도 하지 않는 거. 그래서 지금 우리 국민들이 더 부글부글 끓고 분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본인들 입장에서는 이 국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 상황을 모면할까 그 궁리만 하겠죠. 그리고 자기는 버티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대통령 부부가 그걸 하지 못한다면 또 다른 축이 또 하나 있죠. 집권 여당의 당대표 한동훈 대표. 저 최근에 친한계에서 사과해라 하는 게 맞지 않나 라는 얘기도 있고요. 사과하는 게 좀 늦었다. 지금 해봐서 소용없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그 얘기하니까 한동훈 대표가 우리 그 사과하라는 말이 맞다 등등의 얘기를 좀 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상황?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금방 말씀드린 자석과 쇳가루의 관계를 보면 됩니다. 한동훈 대표의 지금 발언이 실제 영향을 미치는 데는 아직 그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아직 자석이 자기의 힘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쇳가루는 붙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지금 힘이 급속도로 빠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늘은 되지 않지만 내일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당장 김건희 여사의 사과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기는 어렵겠지만 그 아주 빠른 시간 의외로 생각보다 빠른 시간 안에 저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은 대통령실이 수용하는 시점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동훈 대표하고 독대도 오늘 좀 보도가 됐습니다. 독대
보궐선거 이후에 할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또 한동훈 대표가 여사 활동 자제해라. 그리고 명태균 관련자들 솔직히 이야기해라. 요 얘기도 했습니다. 한동훈 대표의 뒤늦은 뒤늦은 입장 표명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사안에 대해서는 네. 그 한동훈의 캐릭터 네. 우리가 이제 계속 그랬잖아요. 한동훈 핫바지를 넘어서 쫄바지다. 네. 너무 쫄아가지고 쫄보 한동훈인데 뭔가 지금 한동훈이 자기 말을 한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캐릭터로 볼 때 뭔가 자기가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용기를 냈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카드를 손에 쥔 게 아닌가. 상황이 있었다. 카드가 있었다. 뭔가 우리는 모르는 아하. 그 내밀한 자기들은 알고 있는 또 자기들끼리의 더 훨씬 더 내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카드를 쥐고 대통령을 겁박하거나 혹은 대통령의 목을 잴 수 있는 뭔가 카드가 손에 있는 게 아닌가 아하. 확보하고 예. 이제 들어갑니다. 아하. 이제 어금니 꽉 깨무세요. 이제 아하. 이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귀국길 올 거 아닙니까? 예. 비행기. 이제 환송식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뭐 금정구 부산에 간다고 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귀국길에 그 환송식 그 귀국길에는 나간다고 하긴 하는데 그 장면이 저는 우리 장면 얘기 잘하잖아요. 네. 두 사람 대통령 부부가 올 거고 한동훈 대표가 나가가지고 악수를 할지 또 김건희 여사의 표정은 어떨지 이런 것들이 사실 관심이 되게 갑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 예측해 주십시오. 영화 1편은 오케이 목장의 결투, 예, 마지막. 2편은 형제는 용감했다였는데 3편 그래도 우리는 하나라를 찍을 수 있을지 기추가 주목되는데 예. 이제 명태균 사건의 발발 이전으로 되돌아가 보면 아마 대통령실의 생각은 2024년도 하반기의 정치 일정이 아마 자기들이 계산해 놓은 것이 있었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라든지 네. 또 문재인 대통령과 관련된 수사 등등으로 하반기에 이제 소위 그 명품백 사건의 무혐의 발표 이후에 수세에서 공세로의 전환이라는 계획을 짜놓은 상태에서 지금 명태균 사건이라는 돌발 네. 변수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동남아 순방 갔다 와서 네. 한동훈 위원장과의 화해 혹은 뭐 명태균 사건에 대한 그 정리 작업보다는 네. 애초에 일정을 짜놓은 대로 그쪽에 대통령실은 일단 아마 방향을 정할 것 같고 그 과정에서 이슈로서 이슈를 덮는다는 기본적인 방침 계속 유지해 갈 그렇게 것으로 것이고 그 보고 장면에서 있습니다. 뭔가 특별한 것은 네. 찾긴 어려울 것이다. 아니 3편은 아마 애초에 계획을 실행하려면 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다. 하나였다? 그거를 이제 보여줘야겠죠. 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어찌됐건 이제 한동훈의 역공으로 보이는데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 시민들 입장에서는 비극적이게도 어떤 그 뭐 결말이 확 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아직까지는. 딜이 서로의 딜이 들어가지 않겠나. 그래서 뭔가 그 화해하고 뭔가 하는 그런 쪽으로 갈 확률이 제가 볼 때는 높다. 왜냐하면 같이 죽을 수는 없다. 그러다가 같이 죽는다. 이렇게 아마 분명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게 과연 본인들의 계획대로 뜻대로 될 것인가. 세상 일이 계획대로 됩니까? 계획대로 되면 제가 여기 안 앉아 있습니다. 인생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분명히 그런 사이에 삐져나오는 권력에서 누수 현상이 반드시 생길 것이다. 그거는 뭐 이미 역사가 증명하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문 스님, 양희삼 목사님 두 분 감사합니다. 매주 월요일 정치권을 향해서 따끔한 일침을 들어봅니다. 김진애 전 의원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드디어 국감입니다. 21대 국감 두구두구두구.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자, 국감이 오늘부터 시작되는데 네. 국감에 이 얘기도 나올 것 같아요. 특검법이 지금 결국은 재표결 끝에 부결이 됐습니다. 근데 4표 정도 최대 네. 이탈했던 것 같아요. 네. 여권 지도부가 좀 불안해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와중에 한동훈 대표는
또 뭐 만찬도 어저께 만찬. 친구들 해야 되나요? 그렇게 하던 상황인데. 20명에서 50명으로. 예. 자, 일단은 이 특검법 민주당이 앞으로 또 어떻게 할지 봐야 되겠지만 다음은 어떻게 될 장담할 수 없다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다음에는 저도 뭐 거의 확실하게 네. 가결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이제 이번 국감이 김건희 국감이라고 불릴 만큼 네. 뭐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한 추가 증언들이 나올 테고요. 네. 그러다 보면은 여론도 훨씬 더 나빠질 테고, 그리고 한동훈 대표로서도 이번에는 이제 한 번은 그렇게 했는데 네. 지금 이제 최종 결단의 시점이 한 번밖에 더 안 남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분명히 그럴 거고요. 그리고 저는요, 이상하게 이거는 전혀 그러니까 제 뇌피셜입니다. 이번에 4표라고 그러지만 저는 혹시나 예. 4표가 아니고 7표 아니었을까?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아니, 그러니까 개혁신당 개혁신- 쪽에서 혹시 그렇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동안 이준석 대표나 말하자면 김건희 쪽에 뭔가 좀 이렇게 뭐 하여튼 조금 보호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간에 여러 가지 왜냐하면 이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아마 여러 가지가 좀 더 불안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당에서 네. 좀 고민을 할 부분 같은데 그래서 지금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되면서 또 더 많은 얘기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뭔가 우리가 말하는 트리거가 나올 수도 있고 뭐 녹음 자료 아니면 증언들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 일단 이번 국감은 김건희 여사 국감이 된다고 봐야 되겠죠? 뭐 거기다까지 여사를 붙이십니까? 예, 김건희 국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예. 아니 제가 21대 제가 국회의원 같이 시작했잖아요. 네. 근데 첫 국감이 윤석열 국감이었어요. 사실은. 그랬군요. 그때가 예. 검찰총장 막 조국 사태 있고 난 다음이고 그래서 윤석열 국감이라서 제가 법사위에서 굉장히 긴장하고 저도 뭐 정말 준비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법사위뿐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제 지금 공천 개입에 관련된 거, 당무 개입에 관련된 거, 또 용산 이전에 관련된 관저 관련된 여러 가지 문제들, 감사원권 운영에 관련이고요. 그 다음에 국토위에서는 또 그 양평 고속도로 그거 관련해가지고 또 계속해서 나올 테고요. 그러니까 김건희 관련된 지금 의혹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디서 뭐가 터질지 모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과정이 오늘 첫날 뭐가 터질 것 같지는 않은데 아시다시피 10월 10일이 저기 끝나는 날 아닙니까? 경소시효가 끝나는 날이기 때문에 그거 끝나고 그 다음에 이제 10월 16일 날이 이제 보궐선거 저기가 있는 날이니까 그 사이에 고무렵에 엄청난 것들이 일어날 거라고 생각이 돼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 국감에서 기대하는 우리 후배 국회의원 또 아니면 기대되는 뭐 증인 증언 어떤 게 있을까요? 아니 이상하게 요새는 모두 유튜버들이 나서가지고 난리를 져가지고 그다음에 유튜브 저널리스트들이 뭐 앞에 나온 봉지욱 기자, 뭐 장인수 기자, 이명수 기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요새는 오히려 국회의원들이 조금 좀 활동이 좀 덜 보이는 것 같았는데 제가 듣기에도 몇 의원들은 벌써 상당한 공조 체제를 이룬 거로 알고 있습니다. 뭐 봉지욱 기자나 이런 기자들하고 같이 공조를 좀 해서 그렇게 해서 문답을 하겠다는 거죠. 문답하고 그다음에 증인들하고 그러니까 증인이 뭐 아시다시피 지금 명태균뿐만이 아니라 거기 알파벳 이씨 강혜경이라고. 강모 씨. 이제 강혜경이라고 어저께 아예 본인이 얼굴까지 나왔습니다.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씨. 때문에 근데 지금 검찰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 얘기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지금 뭐 여론조사에 관련된 이른바 기부행위에 관련된 문제까지도 또 문제 제기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도 뭐 스픽스라는 거기서 얘기가 좀 됐던 부분 같은데 여론조사 했고 3억 이상을 했는데 돈을 받지도 않았고 MBC도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 이번 대선 과정에서 영수증 다 찾아보니까 회계자를 찾아보니까 전혀 없었거든요. 그렇습니다. 미래한국연구소 이거는 자체가 기부행위에 대해서 불법 정치자금법 위반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어저께 강혜경 씨 나와서 제보하는 거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의 내역을 그대로 갖고 있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는 이제 그게 사실은 이제 검찰 앞으로 검찰에도 들어갈 자료들이기 때문에 네. 이걸 어떻게 할지 모르겠고요. 그리고 뭐 나중에 그 질문 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조금 약간 불길한 예감은 하나 갖고 있어요. 불길한 것도 있나요? 어떤 거죠? 불길한 예감, 예. 불길한 예감이라기보다는 예. 조금 슬픈 예감이기도 한데 혹시 혹시? 지금 김건희 여사가 지금 어저께부터 외유 중이잖아요. 이번 필리핀 금요일 쪽으로 날. 갔습니다 지금. 네. 근데 이번 주일 내에 예. 혹시나 예. 도이치모터스 부분에 아, 대한 불기소, 불기소. 처분이 혹시 왜냐하면 이번에 꼭 가야 될 이유가 없거든요. 네. 예. 가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사실 이렇게 여론이 안 좋을 때는 오히려 안 가고 약간 자숙하는 모습이 보이는 게 더 좋을 수 있는데 꾸역꾸역 간 걸 보면 그런 걸 보면은 아시다시피 지난번에 패턴상 그렇다는 거죠. 지난번에도 나갔을 때 나가면 국민권익위원회 권익위에서 결정해줬고. 뭐 했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 이번에 이런 부분에 대한 좀 불길한 예감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기름을 끼얹는 정도가 아닐 거거든요. 그렇게 국민들이 폭탄이 야, 터질 거거든요. 만약에 노이치모터스 네. 불기소 처분이 떨어진다면 네. 검찰을 누가 신뢰를 하겠습니까? 그러면 글쎄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은 국감하고 더해가지고 이거는 뭐 이중 폭탄 정도가 아니라 삼중 사중이 되는 거죠.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게 좀 뭐냐면 이게요. 네. 지금 뭐 김건희 여사도 윤석열 대통령도 다 두렵겠습니다마는 사실 국민들도 네. 다 아슬아슬한 마음으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그냥 덮어둘 수는 없고 이게 더군다나 그대로 더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지금 다 같이 이거 이렇게 놔두고 국정이 어떻게 돌아가겠느냐 이렇기 때문에 좀 그런 일은 안 생겼으면 좋겠는데 네. 어. 일단 궁금한 게 이제 계속 그 얘기는 계속 합니다. 여기 시청자분도 많이 쓰시는 내용 중에 김건희 여사의 목소리에 들린 녹취록이나 그 글이 써져 있는 텔레그램 대화 내용 이런 게 공개될 가능성이 있을까 이번 국감에서? 그거 어떻게 보십니까? 당연히 있죠. 그것도 당연히 있죠. 10월 10일 이후면 가능하다. 저는 그동안 뭐 여기 뉴스토마토에서도 그렇지만 다른 데서도 이렇게 쭉 나오는 거 보면은 전체적인 게 빌드업 과정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이제 항상 그 최종적인 거는 사실은 마지막에 클라이맥스를 위해서 남겨둡니다. 그게 이번에 국감이라고 봤고요. 예. 국감 나온다 그리고 이제 그게 두 가지잖아요. 네. 클라이맥스를 향해 가는 것도 있지만 효과를 점증시키는 것도 있지만 더군다나 그게 실제로 이제 면책 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네. 저기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사실 여기에는 사실은 가장 기대하는 게 개혁신당 뭐 이준석 의원이나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는데 그쪽에서 나올 수 있을지 아니면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나올지 조국혁신당 의원을 통해서 나올지 네. 아니면 또 혹시나 네. 뭐 에러를 국민의힘에서요? 국민의힘에서 국민의힘에서요? 에러로 나올지 지켜보는 아니 왜냐하면요 국민의힘 예. 내에서도 사실 이거 아시지 않습니까? 내부의 적이라는 게 더 무섭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공천 개입이나 그런 거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이제 김대남 씨 쪽에서 나오는 얘기, 네. 이른바 한동훈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에 관련된 얘기 네. 이런 거에 대한 거는 그거는 육성은 아니라 하더라도 텔레그램은 거기에 있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큰 축이 하나가 김대남입니다. 네. 지금 명태균 얘기를 하면 김대남 녹취록 얘기를 좀 해보면 지금 그 부분입니다. 지금 후폭풍이 여권 내에서 좀 자중질환 비슷한 모양새로 가고 있거든요. 특히 총선 백서팀이 이거 유출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좀 계속 일고 있고 또 총선 백서 공개하지 않는 점도 비난을 받고 있고 한동훈 대표나 등등은 상당히 지금 화가 많이 나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아니 저 같아도 화가 나겠던데. 그리고 저는 그거 보자마자 네. 그때 원희룡이 이거였구나. 오, 어떻게 원희룡 알고. 후보가 네. 딱 얘기한 게 바로 이거였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때 원희룡 의원이 그때 비난했던 게 뭐냐면은 네. 총선 여론조사라는 거 핑계하에 대선 후보로서의 한동훈을 띄우는 네. 여론조사 작업이 진행됐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하자면 공금 횡령이다 뭐 이런 얘기가 막 나오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얘기가 나오는 게 어디서 나왔겠느냐 여기서 나온 거 아니겠느냐 그러니까는 뭐 당연히 의심이 갈 법하고요. 네. 그리고 아마 이제 이게 지금 한동훈 대표로서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빌드업을 하고 있는 중이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10월 16일 날 재보궐선거. 재보궐선거의 결과에 따라서는
정말 한동훈 후보를 찍어서 내려는 이런 움직임이 본격화될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빌드업하는 것도 분명히 있는 거죠. 혹시 이거 계기로 한동훈 대표가 뭔가 다른 모습, 어떤 친윤 쪽에 완전히 막 공격하는 모습 이런 것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말이죠. 갑자기 정적이 침묵, 정적이 아니, 흘러서 정적의 침묵은 이거는 이럴 거예요. 네. 그냥 친윤 쪽을 슬쩍 건드리고 운운하는 거는 그거는 그냥 맛배기 같은 걸 거고요. 이게 핵심은 뭐냐 하면은 지난번에 김건희 여사의 익십 문자 예. 논란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다 예상하기를 그 전후에 공천에 관련된 무언가가 오고 갔을 것이다. 네. 근데 여태까지 한동훈 대표는 거기에 대해서 쭉 침묵해 오지 않았습니까? 근데 마지막이 되면 그야말로 코너에 코너로 몰리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게 나오지 말라는 법은 없는 거죠. 가장 많이 알고 있겠죠, 당 대표였으니까. 당연하죠. 그 정도 문자 익십만 있었다면 추측할 수 있는 게 얼마나 많길래 더 이상 읽지 않았겠습니까? 이래서 근데 추측이 이제 그럼요. 가능하잖아요. 그건 추측이 가능하고 그거를 이제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가 그거를 뭐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그러지는 네. 않겠으나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죠. 그리고 왜냐하면 그거에 관련된 거는 또 증언이 주변에서 나올 수 있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그건 당연히 당시의 공간위라든가 또 당시 최고위라든가 뭐 이런 데서 또 증언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쪽에서도 폭탄이 터질 수 있습니다. 한동훈 대표 이번에 이렇게 만찬하고 이런 것도 이런 거 빌드업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아. 지금 모든 건 지금 한동훈 후보의 살아남기 위한 거고, 그다음에 아, 모든 본인이? 게 다 저는 다 아니 지금은 어느 정도 뭐냐면 제가 아무리 추악하고 시궁창 같고 뭐 이런 얘기하지만 지금 한편에서는 무슨 음모설까지 나오느냐 하면은 한동훈 대표를 쫓아내기 위해서 이번에 부산의 금정에 진다. 일부러. 강화에서는 뭐 안상수가 역할을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니야. 만약 저 국힘이 4개를 다 진다. 사실은 뭐 버티기 어렵죠. 네. 그러면은 이제 공격하기가 굉장히 쉬워지는 거죠. 그럴 때 반격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그러니까 반격할 수 있는 거는 이른바 공격 사주라고 하는 부분, 이 부분에 대한 거하고 플러스 공천의 과정 중에서 이런 개입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가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거는 뭐 예전에 있던 문제에 대해서 하는 거는 그거는 좀 이상하게 보이겠으나 이거는 지금 당연히 한동훈 대표로서 국힘의 대표로서도 아주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앞으로 국힘의 개혁이나 혁신을 위해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보여줄까요? 어디까지 떨어질까나? 저는 정말 그게 본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아요.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아주 힘들면 많이 갈 거고 네. 힘들지 않으면 조금 나올 거고 안 나올 수도 있고. 거기다가 이준석 대표도 마찬가지. 이준 대표도 지금 같은 입장이 지금 아닌가 제가 네. 개인적으로 보는데 네. 결국 이 김대남 녹취록에서 나온 건데 곧 김대남을 그 서울보증보험 상임감사로 보낸 그 누가 보냈는지 그거를 또 뉴스타파에서 보도를 하겠다. 또 충격적인 인물이다라고 방금 전에 봉지욱 기자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충격적인 인물 같지 않은 것 같지 않은데. 예, 우리가 알만한 인물일 것 같긴 한데 네. 어쨌든 김대남 이 사람이 지금 사퇴를 좀 한다는 얘기도 있고 지금 버티는 것 같기도 하고 김대남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이렇지 않겠어요. 김대만이라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언제든지 출세를 위해서는 자신이 무릎을 꿇을 수도 있지만은 또 배신도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죠. 본인이 자기 여기서 뭐 배신하면 연금구 구청장 나가겠다면서요. 민주당에 가서 뭐 구청장 나가겠다 나가겠다고 이런 그래요. 소리도 하고 그리고 여차직하면 그것보다 더 깔 수도 있는 사람이라고 네. 저는 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는 지금 뭐 사실 이거를 말하자면은 국힘에 혹은 지금 윤석열 정권에 더 이상의 충성을 바쳐서 자기가 바랄 게 있다면 모를까? 지금 바랄 수 있는 게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3년이라고 하는 거, 연봉 3억에 온갖 베네핏을 받고 있는 거를 그렇게 쉽게 할까? 그건 좀 의심스럽긴 하네요. 안 될 가능성도 있다. 하여튼 공인으로서의 자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표가 많은 사람 아닙니까? 네. 네. 자 그리고 뭐 한동훈 대표가 계속 하고 있는데 이 환송식에 뭐 금정구청장 그 선거 때문에 대통령 부부 보지 못했다라고 불참했다고 본인 얘기하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저는 정말
못 보겠어요. 아, 정말. 근데 예. 저는 이거 못 보겠어요라는 네, 네. 거가 뭐냐면 저는요. 이거가 뭐 지금 다 윤한 갈등이라고 예. 얘기하잖아요. 저는 윤한 갈등이라기보다는 김한 갈등이라고 봅니다. 김한 갈등이요? 오히려 김건희 여사가 나 못 보겠다. 왜냐하면 여태까지 공항에서 보여준 그 하여튼 눈총이라든가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국군의 날에 보여줬던 눈총이라든가 예. 이런 거 보면은 네. 아니 저 여기 안 와도 되는데 이런 거를 가지고 저는 계속해서 이거 윤석열 대통령이 아니고 김건희 여사라는 윤석열 거예요. 대통령은 일종의 대리인으로서의 예. 역할밖에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 나는 신의 거죠. 대리인이 아니라 김건희의 대리인으로서 예. 그런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여튼간에 예. 도대체 대표를 부르지 않고 만찬을 하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거기다가 넥타이 드레스 코드도 안 가르쳐 주고 혼자 넥타이 이렇게 하고 있는 쓰고 그런 모습을 모습도 하게끔 하는 참, 거. 그리고 얼마나 근데 그렇다 하더라도 가령 저 같으면은 저는 뻔뻔하게 나갔을 예. 거예요. 당연히 나갔을 건데 왜냐하면 그거는 대표로서 당의 대표로서 대통령에 대한 본인도 예우거든요. 지지받고 63% 받고 됐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또 저기 뭐 하여튼간에 한동훈 대표도 비위가 약한 거는 비슷한 것 같아요. 아니면 어느 정도의 저게 왔을지는 뭐 저는 근데 그게 김건희 여사를 의식한 게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만찬 이런 거 할 때도 좀 치고 나가야 된다 한동훈 대표가. 그리고 이런 한송식도 이럴 때일수록 더 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아니 그거는 사람마다 다른데 저 같으면 하셨을 치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예. 그 다음에 저기 하는 것도 지금 그러니까 너무 소심하게 그러니까 정치인이 정중하게 인의 예지를 갖춰가지고 하는 건 하되 네. 그렇지만 분명히 대범하게 저거는 아무래도 맞지 않는다. 맞지 않는다 그랬을 때는 아무리 같은 여건이라고 그러지만 얘기하는 것들은 필요하죠. 근데 그게 지금 이제 데드라인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네. 얼마 국감 내에 네. 뭐 16일 날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의 어떤 행보 앞으로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지금 지방선거 뭐 재보궐선거 얘기 좀 하면 부산 금정구청장은 지금 야권에서 단일화 성사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아니 여권이 뭐 좀 하여튼 긴장할 수도 오늘까지 있겠네요. 오늘까지 단일화가 돼서 다행이고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제 투표용지에 한 사람 이름만 저기 하는 거니까 네. 다행인데 사실 이제 부산 금정에서조차 민주당이 이기고 나면은 한동훈 후보의 입지가 굉장히 흔들릴 거기 때문에 뭐 그게 플러스 마이너스가 다 있다고 봐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선거에 임하는 사람들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뭐 총력을 다해야죠. 이게 단일화 됨으로써 여당 입장에서 조금 긴장을 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긴장하겠죠. 당연히 긴장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글쎄요 재보궐선거이기 때문에 투표율이 워낙 낮을 거기 때문에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그리고 저는 뭐 네. 하여튼간에 저는 처음부터 그랬지만 이게 이번 재보궐선거에 자치단체장, 기초단위는 다 이거 태풍이 아닙니다. 찻잔 속의 태풍이기 때문에 별로 신경 안 써도 그래서 된다. 제가 생각하는 건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지난 강서구청장은 달라요. 왜냐하면 그 달라요. 후에 선거가 총선이 있으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걸었잖아요. 대통령이 김태우 보내고 막 그랬잖아요. 사명까지 해가지고 판이 커진 걸었잖아요. 거잖아요, 그죠? 글쎄요. 근데 이번 거는 4개 지방자치단체 왜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세게 하나요? 다들이 아니고 조국 그렇습니까? 혁신당이 잘못 걸었죠. 왜냐하면 승부수를 걸 때가 있어야 되고 그렇지 않을 때가 있어서 저는 처음부터 조국 혁신당이 너무 지나치게 걸은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정무적인 판단이 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도 네. 뭐 이건 뭐 저는 저 영광 곡성에 예. 그쪽에도 아마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나 조국 혁신당은 이번에 칼을 빼든 거 치고는 아마 별로 결과가 좋지 않아서 정치적으로 얻는 이득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조국 혁신당 본인이 그런 경험을 해봐서 아는데 네. 가도 안 되는데 네. 괜히 헛물 키다가 아니 왜냐하면 그 얘기도 하긴 하더라고요. 큰 판이면 달라요. 큰 판에서는 뭐를 걸어가지고 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별로 그쵸. 국민들의 마음을 물론 지역 주민들은 많이 합니다만 네. 국민들의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그런 판이 아니거든요.
그런 데다가 이렇게 올인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는 안 좋습니다. 그나마 금정구청장은 빨리 단일화된 거 네. 이거는 뭐 나쁘지 않다고 보고 또 강화군수도 혹시나 이 야권 쪽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 왜냐하면 거기서는 안상수 안상수 전 10% 이상 받는 것 같은데. 전 인천시장이 상당히 역할을 좀 할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민주당의 이분은 몇 번 이쪽에 도전했던 분이기 때문에 네. 지금도 뭐 꽤 잘 나옵니다. 30% 중반대로 나와서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네. 지켜보기를 하고요. 네. 좀 마지막으로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를 이번 국정감사에서 여당은 좀 하겠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해보든지. 아니 이제는 너무 지루하지 않아요? 예. 아니 왜냐하면요 이거 보세요. 네. 따끈따끈한 김건희 관련 거기다가 정말 선정적이고 루머에 뭐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아니 지금 몇 년째 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15년짜리 든 거 가지고 얘기하고 하나는 네.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정적 제거용의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근데 열심히 할 겁니다. 국힘은 원래 그런 거 가지고 열심히 하기로 유명한 데니까. 그러니까 열심히 하겠으나 그게 별로 저기 이번에 국감이 뭐 이재명 국감이 되거나 그러는 건 전혀 없을 거예요. 11월 15일, 25일 날 지금 공직선거법 또 위증교사죄 그거 선고가 있잖아요. 네. 그게 또 전국을 좀 요동치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뭐 이거는 있죠. 저는 하나는 분명히 무죄가 나올 거고 하나는 유죄가 일부 유죄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나온다 하더라도 네. 전체 국면에 흔들리게 하는 건 없고 오히려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일종의 국민 여론 재판을 위해서 증거를 많이 지금 예. 오픈하고 그러고 있잖아요. 아하. 이 과정에서 지금 검찰 독재 그리고 검찰 정권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무도한 일을 하고 있느냐. 이게 뭐냐면 브라질에서 일어나고 있던 룰라 대통령에 대한 사법 재판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정 안 되니까 정적을 제거해서 못 나오게 하겠다 대선에. 사법적으로 제거를 한 거잖아요. 네. 실형 이렇게 줘버리고. 한다는 게 이게 예. 말이 되냐. 거기다가 무슨 예전처럼 무슨 뭐 대장동에 관련되거나 백현동에 관련된 엄청난 게 뭐 자기 돈을 먹은 게 있다 그러면 모를까. 그거는 지금 다 아무것도 없어졌잖아. 네. 이건 조국하고 똑같거든요. 예. 조국 처음 시작할 때 사모펀드 사모펀드 가지고 시작해가지고. 난리치고 나서 마지막에 표창장 몇 개 가지고 저기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거는 불이하다라고 하는 저는 시민들의 그 여론이 더 커질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정치권을 향한 따끔한 일침 김진애 의원님한테 들어봤습니다. 오늘 국감 국감 두구두구두구두구까지 들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금요일 세계와 K입니다. 세계와 K에서는 세계 속의 한국 또 우리가 알아야 할 세계 소식 이야기를 좀 해볼 건데요. 오늘도 문희정 평론가 일리아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뭐 교수님 나오신 만큼 러시아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좀 이 소식도 참 놀라운데 우크라이나 해커들이 푸틴 대통령 생일입니다. 생일을 맞아서 막 기념인지요 모르겠습니다. 국영방송, 법원, 사이버 공격을 했는데 교수님 어떤 상황인 겁니까? 뭐 지금은 이제 해킹을 해서 네. 러시아에서 두 번째 채널, 그러니까 한국어로 따지면 뭐 MBC MBC 같은? 같은 네. 채널을 공격해서 네. 온라인 방송을 아예 멈춰버렸고요. 와. 심지어 실제로 이제 방송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채널에서도 지정이 있었을 정도로 네. 아주 네. 큰 그런 해킹 공격이었습니다. 이게 생일에 맞춰서 해킹 공격했다. 어떻게 먹이는 거 맞나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의도?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혹시 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해킹을 통해 가지고 우크라이나 전쟁 참상을 그 당시 네. 상황을 실제로 흘려보내기도 맞아요. 하고 맞아요. 그런 일들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저는 현대전의 어떤 특징이라고 생각해요. 하이브리드 전이라고 얘기를 아하. 하는데요. 굉장히 다방면으로 이제 하드한 어떤 군사적 충돌뿐만 아니라 요런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부분을 다. 근데 뭐
솔직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해킹하면 러시아거든요, 국제적으로. 그러니까요. 원래 네. 러시아 해킹 원래 잘하지 않죠. 일상적으로 하시잖아요, 네. 러시아는. 네. 예. 그리고 정부 차원에서도 운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지금 가장 대외적으로 홍보를 하기 좋은 시점을 노려가지고,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지금 자원이 막 풍부해가지고 상시적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한 부분에 꽉 치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 계속 있다면은 사실 이런 게 굉장히 그러니까 네, 교수님. 우크라이나가 요새는 그게 두 가지 전략을 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제 러시아 무대, 그러니까 창고라든가 이런 거를 폭격시키는 거. 무기 창고. 무기 창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최대한 러시아 사람들에게 일반 국민들에게 상황을 알려주는 거. 그렇죠. 왜냐하면 러시아 내에서는 우크라이나의 전에 대한 정보가 굉장히 많이 제한되어 있어요.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죠.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아예 그걸 이제 뚫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인터넷 쪽에서도 있고 지금은 방송도 있는데 이건 약간 한국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낯설고 이상해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상은 러시아 거의 50대 이상은 모든 사람들은 자기가 소비하고 있는 정보의 90% 이상이 방송이에요. 그렇죠. 인터넷을 거의 안 써요. 러시아 사람들은 그렇다는 예, 거죠. 예, 러시아는 아직까지는 특히 이제 기성세대들, 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거의 대부분 그쪽으로 하기 해서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실은 아예 일리가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어느 정도의 러시아 국민을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효과적인 우리가 그런 조치라고 얘기를 했나 볼 수도 있어요. 저런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사실 러시아도 인터넷 통제가 일어나는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예요. 그쵸. 러시아넷이라고 해가지고 내부적으로만 통용이 돼요. 네, 그래서 외부 사이트를 막아놓고 접속을 막는다든지 중국하고 똑같이 예.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대표적인 나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노하우를 중국으로부터 굉장히 많이 배웠고요. 예, 맞아요. 전 세계적으로 좀 독재를 하려는 나라들이 제일 먼저 건드리는 게 인터넷 통제예요. 맞아요. 예, 실질적으로. 네. 그래서 그 많은 노하우들을 중국이 전 세계 독재 국가들한테 많이 알려주고 있죠. 아. 예. 그 지금 말했던 것 중에 무기 창고 파괴하는 거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 주셨는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지난 9일인가요? 북한 탄약을 수십만 보관하고 있던 러시아 무기 창고가 지금 파괴가 됐다고 하는데 이게 가장 큰 손실이라는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 무기 창고가 보통 폭발을 하면은 인근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정도로 엄청나다라는 팡 얘기가- 터질 거 아닙니까? 진짜로 다. 뭐 그런 얘기들 하잖아요. 예. 그리고 실제로 지금 생각보다 재래식 무기들이 많이 필요로 한 상황이고 네. 그걸 이제 북한에서 많이 대주고 있는 상황에서 뭐 그 과정에서 북한군 장교가 뭐 사망을 했다 뭐 요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런 것과 관련해 가지고 잠깐 우리가 이제 조금 화재가 발생하긴 했지만 별일 아니야라는 식으로 계속 덮고 넘어가거든요. 그렇게 넘어가는 거군요.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덮고 넘어가는 거고 예.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든 정가를 크게 부풀리고 아.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다 언론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네요. 당연합니다. 국민들이 알려야 되니까. 왜냐하면은 전쟁이 딱 시작되자마자 양국에서 제일 먼저 했던 게 러시아는 원래 언론 통제를 하고 있는 나라고 그렇죠. 우크라이나도 전쟁 시작되자마자 바로 언론 통제부터 시작했거든요. 네. 예. 자, 이게 뭐 일단은 손실이 됐다라는 건 맞는 것 같은데 또 다른 얘기긴 한데 이렇게 전쟁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경제가 호황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실제로 맞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또 언론으로 부풀린 겁니까? 뭐 우선 저는 네. 경제 전문가 아니지만 이렇게 러시아 경제가 호황이라는 게 저도 뻔히 거짓말이라는 게 보입니다. 거짓말이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그러니까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숫자 왜곡에 훨씬 더 왜곡일 것이다. 가까운데 예. 그러니까 경제 전문가는 항상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숫자는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네. 전혀 다른 그림을 그릴 수 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뭐 기저 효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내가 보여주고 싶은 그림을 보여주면 되는 그런 네. 상황이기 때문에 네. 뭐 물론 전쟁 상황에서는 경제가 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모든 인력들, 모든 투자들, 모든 돈들이 제작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구수물품 제작. 예, 많은 사람들이 고용이 되고 고용률이 지금 거의 막 이렇게 하늘로 치솟아하는 그런 숫자예요. 예.
실업률이 거의 제일 낮고 그래서 사람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고 있고 근데 그게 우리가 정말 역사상으로 이게 러시아 첫 번째도 아니고 많은 나라들이 똑같은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네. 이게 너무나도 임시적이고 사실상은 장기적으로 나라의 경제에 굉장히 큰 손해로 돌아올 거다라는 것은 이미 입증된 거예요. 우리가 예전에 그냥 농사지어서 먹고 살던 시절이면은 사실 뭐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지금은 굉장히 첨단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네. 전쟁이 시작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러시아에서도 이스라엘에서도 비슷한 상황인데요. 그런 그 첨단 산업에 그 근무를 하던 노동자들 사실 조금 두뇌 유출이 심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사람들부터 먼저 나라를 떠나고 빠져나가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당장은 막 빨리 군수 물자를 막 만들어내야 되고 공급을 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막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회가 그것만으로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부분들은 다 구멍이 뻥뻥뻥뻥뻥 그렇죠. 나고 있고 맞아요. 지금은 이게 너무 크니까 그게 보이지 않는 건데 결국은 이런 데서 문제가 터지기 시작하면은 감당하기 힘들어지는 어렵겠죠. 거죠. 예. 자,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전쟁 이제 끝낼 수 있다. 내년이면 끝난다라고 유럽에 지지 호소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가능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그냥 그냥 선동하는 그런 거로 봐야 됩니까? 반반인 것 같아요. 반반이다. 네, 예. 반반이고 일단은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려 대선, 있습니다. 이것도 대선입니다. 대선이에요. 굉장히 예. 많이 달려 있습니다. 예. 누가 그렇죠. 이기느냐에 따라 또 시나리오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흐를 거기 때문에 네. 젤렌스키도 아마 그걸 염두에 두고 말씀한 거이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죠. 내년 전쟁 끝낼 수 있다. 이것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건 아닌데 일단은 유럽이 좀 도와줘야 된다라고 얘기한 상황이고 반대로 러시아에서는 만약에 우크라이나에게 장거리 무기 승인하면 즉시 보복하겠다. 서방 국가한테 좀 경고를 한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당연하죠. 왜냐하면은 네. 지금 푸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핵 운용 교리 자체를 바꿨어요. 자, 대신해서 그 핵 공유를 해주거나 뭐 이런 또는 대신해서 우리 러시아를 공격해주는 나라조차도 우리는 핵으로 공격할 수 있어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의미냐면은 전쟁이 언젠가는 끝나겠죠. 중요한 거는 전쟁이 끝났다라는 사실 자체가 아니고 도대체 누가 얼마만큼 뭘 얻어가고 누가 얼마만큼을 손해보느냐. 그러니까 내용물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실은 중요한 거거든요. 핵심이거든요. 네. 젤렌스키는 지금 급하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미 대선 오기 전에 빨리 이걸 좀 운용하게 해달라. 트럼프 되면은 진짜 최악의 상황이 된다. 벌어지는 걸 본인도 알고 있기 예. 때문에 그 전에 마음이 급한 거예요. 그래서 이길 수 있다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당신들이 준 무기가 결코 헛되지 않을 거다라는 그런 어떤 인식을 심어줘야지만 사실은 조금 더 용이하게 지원을 받아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원하는 걸 달성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미국 입장에서는 그걸 해줄 수가 없어요. 미국이 해주지 않는데 영국이라든지 독일이라든지 다른 나라도 굳이 나서가지고 그걸 해줄 이유는 없어요. 왜? 맞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면 그들은 러시아하고 영원히 척질 겁니까? 아니거든요. 자, 오늘 푸틴 대통령이 페제시키안 대통령 만난다고 하는데 이란 대통령. 이란 대통령이죠. 야, 이 두 사람 만남도 좀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글쎄요, 그게 우리가 네. 관심 있게 봐야 하는 부분이기도 왜냐하면 이 대통령, 이란 대통령이 러시아에서 절대 도와주지 않겠다고 말을 한 적이 있어서 원래는 그랬던 것 같은데.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봐야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사실은 러시아가 제일 많은 드론을 받고 있는 나라가 이란이기 이란이죠. 때문에 예. 그래서 그건 조금 이제 유심히 봐야 하는 그런 부분이에요. 뭔가 이 만남이 어떤 국면 전환이라든지 다른 상황으로도 연출될 수가 있을까요? 지금 사실 이란 입장에서는 본인이 전쟁에 끌려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계속 들어와 하고 이제 이란을 치고 있는 상황이고 네. 이란 입장에서는 대리 세력들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싶어하지 본인이 직접 들어가고 싶어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겠죠. 예, 그런 상황에서 지금 푸틴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사실 페제시키안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좀 제한적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분이 뭐 무기 지원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본인 뜻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네. 지원 안 하겠다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최고 지도자가 아니에요. 있어요. 본인 위에 또 예. 있어요. 그러나 예.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는 굳이 이란의 페제시키안 대통령을 만나는 이유는
푸틴은 내가 이런 상황에서도 국제적으로 전혀 고립되지 않았다는 걸 보여줄 뿐만 아니라 네. 지금 국제사회에서 관심이 쏠리고 있는 이란의 대통령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곧 러시아 카잔에서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릴 네. 거거든요. 지금 30개가 넘는 나라에서 참여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브릭스가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이건 네. 무슨 의미냐면은 결국은 미국 중심의 서방 국가 중심의 국제 질서에 도전장을 브릭스를 키워가지고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푸틴은 굉장히 좋은 거죠. 누구든 나와 이야기할 수 있고 누구든 와라. 다 난 받아줄 수 있다. 미국하고만 얘기하지만 우리가 너희들한테 뭘 줄 수도 있어. 네. 그리고 우리가 덩치가 훨씬 크고 유용할 수도 있어라는 걸 계속 어필하는 거죠. 자, 이런 얘기하니까 중동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가자 전쟁이 지금 한 지가 1년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하고 이란하고 지금 갈등이 지금 아주 최고조 상황인데 바이든 대통령이 네타냐후 총리 보복 수위를 같이 논의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이게 효과가 있는 겁니까? 아이고 한숨 쉬었어요. 아이고 이건 뭐. 자, 바이든 대통령은 지금 정말 화가 났어요. 날때를 예. 났어요. 그러니까 예. 본인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나만큼 이스라엘 많이 지원한 대통령 있으면 나와 보라고 그래. 네타냐후 너 나한테 이러면 안 돼. 이 비비.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이제 별명이 비비거든요. 예. 예, 별칭이. 비비 정신 차려. 너 헛소리 좀 그만해. 그 심지어 뭐 저기 측근들 있는 데서는 뭐 욕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아우 이 거짓말쟁이 뭐 이러면서 욕을 하는데 예. 근데 지금 사실 네타냐후는 트럼프가 돌아오길 기다리고 있잖아요. 바이든이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더 속상해서 그렇죠. 기술적으로 압력을. 그러니까 네. 이란을 그래 이란 공격하는 거 방어권 차원에서 인정을 해줄게. 근데 정말 확전으로 번질 수 있는 핵시설이라든지 석유시설, 핵심 시설은 건드리지 마라고 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네타냐후가 네 알겠어요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아니라는 아니요, 거죠. 아니요. 왜? 백악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굉장히 직설적이고 생산적인 대화를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이건 무슨 의미다? 서로 이견이 너무 커가지고 그 각자 얘기만 했다. 네. 이거거든요. 예. 자, 결국 미국이 뭐 우리 좀 전에 미국은 대선이 이제 그쵸.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동 지역에서 큰일이 생기면 안 되고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 말씀처럼 뭐 이스라엘 말 안 듣습니다. 바로 시리아를 공습을 해버렸어요. 그렇죠. 전쟁은 계속 하겠다 이렇게 이스라엘 의사가 교수님 보시기에 그렇게 보이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여태까지는 네타냐후 행보를 보면 이제는 미국 말도 안 듣고 그냥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고 믿고 있는 게 있고 추구하고 싶은 그러니까 추진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냥 하겠다라고 그런 스탠스를 취한 것 같습니다. 레바논 치고 나서 네. 지금 지지율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더 올라갔어요, 게다가 네타냐후. 사실 그 전장이 가자지구로 좀 한정적일 때는 계속 네타냐후가 공격을 받았어요. 너 왜 인질 협상 안 하냐, 휴전 협상 안 하냐. 그런데 지금은 레바논 치고 있죠, 시리아 치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스라엘 내부에서 더 이상 그 얘기가 안 나오고 네타냐후 잘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네타냐후 입장에서는 더더욱 이 상황에서 휴전을 왜 해요? 이 그렇죠. 상황에서 왜 전쟁의 규모를 줄이죠? 그럴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왜? 본인들이 이렇게 해도 미국이 결코 지원을 끊지 못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러니까 또 시간은 어쩌면 네타냐후 이스라엘 편이죠. 네타냐후 네타냐후 편이에요. 편이죠. 그 미국 대선이거든요. 대선 얘기 좀 하죠. 자, 지금 대선이 아주 초박빙인 상황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는 이 판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항상 다른 방송에서도 이 네.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던 게 저는 아직까지도 그래도 트럼프가 이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네, 왜냐하면 그러니까 허리스가 처음에 네. 막 그렇게 올라갔다가 더 지금 내려가는 추세가 보이긴 네.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물론 미국 국내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지금 미국 역사상 최고의 태풍이 몰아와서 지금은 남부 지역이 뭐 난리가 네, 났어요. 예. 현 정권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또 달려 있겠지만 맞습니다. 예. 원래 해리스가 그렇게 말을 막 이렇게 예쁘고 잘하는 편도 아니고 맞아. 또 이렇게 막 국내적으로 뭔가의 높은 지지율을 받고 있는 사람도 아니다 보니까 트럼프가 확실히 그런 판에서는 조금 이기는 유리할 그런 것이다. 유리한 부분이 있어서 애리조나죠. 남부 지역 그 지금 해리케인 뭐 태풍 막 플로리다 플로리다 주죠. 플로리다 주인데
이런 게 사실은 집권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안 좋은 거잖아요. 이런 날씨 부분도 있고 그렇죠. 전쟁 부분도 있고 다 지금 상황이 민주당한테 불리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오바마 때는 그걸 오히려 유리하게 이용했어요. 그렇죠. 왜냐면 오바마가 굉장히 잘했어요. 잘했으니까. 잘했는데 중요한 거는 전제 조건이 있죠. 오바마는 인기가 많은 대통령이에요. 인기가 있으면서 이용을 잘해야 되죠. 근데 지금은 바이든 행정부 인기가 없어요. 없어요. 예. 별로. 심지어 해리스 듣보잡이에요. 근데 바이든 후보직 승계해서 뭐 그리고 전직 대통령들이 얘 믿어도 돼요라고 하니까 그런가 보다라는 분위기는 있는데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연설을 잘하는 것도 네. 아니고 트럼프처럼 발로 유세장을 막 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미국은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생각에는 그냥 나와가지고 방송에 많이 노출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은 달라요.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대면으로 가가호호. 예. 내가 이 지역에 진짜 관심이 있습니다를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활동력이 트럼프하고 비교했을 때 해리스는 3분의 1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떨어지네요. 그리고 본인한테 유리한 언론들하고 인터뷰만 지금 계속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유권자들의 마음을 과연 움직일 수 있겠느냐. 특히 경합주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네. 경합주면 더더욱 발로 뛰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해리스가 이걸 못하니까 이제 주변에 대해서 말 그대로 똥줄이 탄 거 아닙니까? 오바마가 그래도 아직까지 제일 인기가 많으니까 오바마, 미셸 오바마, 빌 클린턴 전 대통령까지 지금 다 나섰습니다. 다 나왔어요 도와주려고. 다 나왔습니다. 예. 그 정도로 힘들다는 거잖아요. 당연합니다. 해리스만 믿고 가기에는 민주당이 불안하니까 민주당의 유명한 사람들 다 나왔어요. 전직들 다 나왔는데 자 그럼에도 해리스는 뭐 인터뷰도 하고 하는데 조금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 그 인터뷰나 뭐 팟캐스트, 토크쇼 출연 이게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네. 특히 트럼프는 덜 그런데 해리스가 더욱더 그런데 정말 자기 민주당의 색깔이 있는 방송에만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요. 이것도 문제예요. 그게 그러니까 지금은 미국도 사실은 민주당 지지자들은 당연히 해리스를 찍을 거겠지만 네. 중도의 마음을 잡아야 되는데 경합주 같은 네. 경우는 이런 게 정말 발로 뛰어야 하고 그 주에서 중요한 이슈라든가 아니면 딱 그 반대의 세력의 방송을 통해서 그 주를 겨냥해야 하는 네. 그런 시간인데 해리스가 확실하게 그걸 약해요. 트럼프보다. 트럼프가 유리하다고 항상 말씀드린 또 한 명의 또 유명한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 지지를 합니다. 올인한다고 하는데 특히 경합주 유세 중에 머스크 효과도 있다고 봐야 됩니까? 네, 이 사람 돈을 풀었어요. 돈이 많아요. 정말 많은 건 확실하니까요. 아니 근데 표를 사는 거는 미국에서도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예, 네. 어떤 방식을 쓰냐면은 본인이 이제 정치 자금을 대기 위한 팩을 하나 만들었어요. 아메리카 네. 팩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네. 슈퍼팩인가요? 예, 거기서 이제 청원을 받는 거예요. 네. 본인 청원을 올렸어요. 뭐 표현의 자유와 그리고 총기 소유의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게 해달라. 뭐 요런 거에 여러분 서약하세요. 아하. 여기 서명하시는 분들한테 제가 $47 드립니다. 네. 극이나. 그렇죠. 돈을. 근데 서명에 대해서 돈을 주는 거는 법적으로 걸릴 게 문제가 없는 없죠. 거예요. 예. 근데 중요한 건 사람들이 서명을 할 때 뭘 쓰냐면 본인의 연락처, 주소, 굉장히 개인정보를 쓴다는 말이죠. 예. 그러면 그거를 누가 이용을 하겠습니까? 트럼프 캠프 측이 그걸 이용을 하면은 굉장히 유리해지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럼 왜 $47인가요? 자, 47달러 뭐죠? 다음 대통령이 47대 대통령입니다. 올인입니다. 머스크는 지금 트럼프한테 올인입니다. 머스크도 참 대단한 사람 같습니다. 47달러는 좀 뭔 딴 뜻이나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 미국 대선에 대해서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일반 사람들이 그냥 해서 다수가 뽑는 대통령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주별로 하기 때문에 지금 정말 이제 투표권이 있는 주에서는 트럼프가 이겨요. 경합주에서 트럼프가 유리하다. 이 부분이 아주 맹점이다. 표를 다 받아봤자 경합주에서 한 표라도 더 받은 쪽이 더 유리하다. 2016년도 힐러리가 그러니까요. 이겼어요. 그렇죠. 다수로. 트럼프가 네. 된 거잖아요. 결국은. 저희가 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해서 또 악플 중에 네. 니네는 트럼프 지지자냐 이렇게 아유. 사실 그거 짚어주는 아닙니다. 거예요. 짚어주는 예. 거예요. 짚어주는 거죠. 예, 저희는 그렇지 현실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현실은 예, 네. 현실을 냉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희가 트럼프고 해리스고 지지할 일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요. 맞습니다. 게다가 그 둘은 다 우리나라를 어떻게든 뽑아먹으려고 하는 그쪽이기 때문에 그 측면은 비슷해요. 네, 맞아요. 맞습니다. 누구는 대놓고 뽑아먹느냐, 누구는 음흉하게 뽑아먹느냐, 그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자, 세가 K 문희정 평론가 일야 교수님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